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역사가 깊은 동네입니다. 경기도 광주 외곽에 있는 동네인데요. 지금은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지만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군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요즘 세대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가 어릴 때도 기브미 초콜릿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군들이 장갑차를 타고 가면서 막 쫓아오는 어린아이들한테 초콜릿이랑 아니면 캔에 들어있는 콩 같은 거 막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 동네가 시골이었어요. 그때만 해도요. 아무튼 제가 살던 그 동네에서 한 30분 정도를 걸어 윗마을까지 산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면 완전 산 꼭대기에는 수도원이 있었고요. 그 중간쯤에 별장이 두 채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유지라고 해야 될 정도로 부가 넘치는 한 부부의 소유로 직접 살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별장들 가장 아래쪽으로 또 다른 별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채 주변으로 밤나무가 워낙 많았거든요. 게다가 열리는 밤 알맹이들도 워낙 크다 보니까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밤을 줍기 위해서 막 그 근처에 오르기도 했어요. 또 그 주변엔 아무런 인가도 없었고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마을에서는 구경도 못 해봤던 농구 골대라는 게 그 별채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곳 부지가 워낙 넓기도 넓었고요. 아무튼 사건 당시 그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친구들과 함께 밤을 주우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가 해가 지기 전이었는데요. 해가 길다 보니까 한 6시, 7시 정도였는데도 막 밤을 줍고 있었어요. 한두 살 많은 형이랑 어린 동생들이랑 해가지고 다 초등학생들이었는데 점점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내려가자 하고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그때 저는 우연히 진짜 무심하게 별장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요. 그런데 하얀색 소복이 보였어요. 눈부실 정도의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였고 머리카락이 아주 새카맣게 길었어요. 분명 여자였습니다. 그게 별장 앞쪽을 미끄러지듯 바람처럼 너무나도 가볍게 미끄러지듯 산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별장 쪽을 슥 지나가는데 그와 동시에 들렸던 소리는 여자가 흐느끼며 우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저만 보고 들었다고 한다면 헛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있던 애들 전부 동시에 그 흐느끼는 소리에 반응을 해서 그쪽을 쳐다본 거예요. 그렇게 저희 4명이 동시에 그걸 보고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어린애들이니까 등산화 같은 걸 신었을 리는 만무하고 그냥 슬리퍼를 신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게 밤나무 숲을 그냥 막 뛰어내려가다 보니까 저는 슬리퍼가 다 벗겨져서 양 발에 진짜 밤가시가 수백 개 정도는 박혔어요. 그게 살짝 박힌 정도가 아니라 막 혈관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집에서 제거해낼 정도가 아니라서 병원에서 거의 3개월 정도를 치료했고 걷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엄마한테는 뭘 어떻게 했길래 밤가시가 이렇게 찔려서 왔냐 하면서 혼이 났고 어딜 갔다 왔냐고 묻는 물음에 저는 울면서 이야기했죠. 애들이랑 윗마을에 밤 주우러 갔었는데 산속 건물에서 여자 귀신을 봤어. 애들이랑 다 같이 말이야. 그래서 도망치다가 이렇게 됐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낮엔 모르겠지만 해질녘만 돼도 어른들조차도
그곳에 안 가는 곳이라고 아주 소문이 난 곳이었대요. 하지만 우린 몰랐던 거죠. 제가 이 동네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저 말고도 저랑 같이 갔던 애들도 부모님께 당연히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이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떠돌았어요. 어차피 부모님들도 다 한 동네 살던 같은 세대다 보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귀신을 본 게 못내 신경 쓰였던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봤다는 것에 대해 이모한테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왜냐하면 저희 이모가 무속인이었거든요.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나쁜 영향을 받을까 걱정했던 거죠. 근데 이모는 어머니 언니이고 또 이 동네에서 태어났고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살았다 보니까 이 동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셨어요. 그 별장이 역사가 되게 깊은 별장이래요. 전쟁 때 미군이 주둔을 하고 미국풍의 신문이나 잡지 이런 게 내부에도 많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게 미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을 시절 이 동네 처녀를 몇몇 나쁜 미군들이 몹쓸 짓을 하고는 거기 별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에 시체를 유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이건 저도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 들은 이야기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밤에 그 별장 우물에서 여자의 머리가 둥둥 떠다닌다. 이런 소문들도 어른들 사이에서 돌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는 샤워 시설이 있는데 밤에 가보면 막 핏자국들이 찍혀 있거나 아니면 그 핏방울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소문도 돌았대요. 그러다 보니 원한이 있는 귀신이 별장을 떠돌아다니니까 해가 지면 그쪽에 발을 들이지 말라.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별장의 주인 부부도 그곳에 머무는 동안 밤에는 거기에서 나오질 못하셨대요. 그 부부조차도 사는 동안 그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를 계속 들어왔대요. 별장이 처분이 돼야 이사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처분될 때까지 머물면서 밤마다 그 여자 울음소리 때문에 벌벌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문들을 이 동네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최근에 제가 서울에 살다가 본집으로 돌아오면서 뭔가 그때 생각에 다시 한번 그 별장에 가봤어요. 어린 시절 기억도 있고 또 공포 쪽으로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별장 방향으로 향했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는 큰 교회가 하나 생겼고 그 들어가는 입구는 철문으로 아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놨더라고요. 아예 길이 뚝 끊어지게 되어버린 건데 현재는 그곳에 들어갈 방법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써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방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야근을 하게 돼서 병실불을 끌 준비를 하고 있었죠. 소등 전에는 병실뿐 아니라 병동 전체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게 규칙이었습니다. 병동 전체라고는 해도 실제로 점검하는 건 작은 면담실, 엘리베이터 홀, 회의실, 당직실, 그리고 비상계단 정도지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점검 도중 별다른 이상이 있었던 적도 딱히 없었습니다. 일부러 돌아보는 게 귀찮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규정이니까 그날도 재빨리 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상계단을 점검하는데 계단과 계단 사이 층계참에 웬 아이가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고작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야윈 아이가 환자복을 입고 링겔대를 옆에 세운 채 가만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링겔대에는 링겔 봉투가 매달려 있고
시린지 펌프도 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그 비상계단은 워낙에 인적이 뜸한 곳이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는 창문 하나 없는 벽을 보고서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달리 무섭다는 생각도 없었고 곧 소등 시간인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계단 위에 서서 아이를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거기서 뭐하니? 이제 불 꺼야 되거든? 제가 말을 걸었지만 쳐다보기는커녕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혹시 미아인가? 아니면 병실에서 도망쳐 나오기라도 했나? 애를 데리고 소아과 병동으로 가야 하나? 하고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너 방이 어디니? 빨리 안 돌아가면... 제가 이렇게 계속 말을 걸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간호사마다 한 대씩 PHS가 지급이 되는데요. 그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배가 도와달라고 전화를 건 것이었죠. 저는 그 아이를 소아과 병동으로 데려가는 건 포기하고 어서 방으로 돌아가렴 하는 말만 남긴 채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등 전 이런저런 잡무를 마친 후 간신히 소등을 하고 휴게실에서 한숨 돌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비상계단에 서 있던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방으로 제대로 돌아간 걸까? 저는 잠깐 비상계단 쪽을 보고 오겠다고 말하자 선배는 왜?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아이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그만둬 하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 혹시 혼자 링겔대 들고 계단을 오를 수는 있는 아이였니?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였습니다.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키에 아주 삐쩍 마른 아이였으니깐요. 링겔대에 의지해서 걸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들어올려 층계참까지는 절대 올라올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계장치까지 붙은 무거운 링겔대였습니다. 선배는 할 말을 잃은 제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지, 부모가 함께 와서 링겔대를 가져다 줬을지도. 그러면 보호자가 곁에 있었다는 소리니까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없잖아?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더욱 가지 않는 편이 낫겠고. 부모가 곁에 있었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등 직전 고작 3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를 일부러 층계참에 데려온 후 곁을 떠나는 부모가 있을까요? 게다가 잘 생각해보면 소아과 병동은 제가 아이를 본 곳에서 4층이나 밑에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소아과 입원 환자들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날은 연휴 직전이었기에 외박 환자가 많아 소아과 병동은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외박을 하지 않은 5세 이하 환자는 고작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개인실에 입원해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아이, 또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아이, 그리고 2시간 전에 수술을 마쳐서 회복 중인 아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봤던 아이 같은 그런 환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자 선배는 뒤에서 모니터를 쓱 한번 들여다보고는 야, 이제 그냥 받아들여 하고는 씩 웃었습니다. 야, 병원이라면서 이 정도는 빨리 익숙해져야지. 나는 죽은 환자한테 귀걸이를 뺏긴 적도 있다니까? 선배는 단발의 머리카락 속에 숨겨져 있던 귀를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귓볼에는 한번 찢어졌다가 들러붙은 것 같은 그런 흉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전에 선배가
죽은 환자에게 수의를 입히고 분치를 해주던 도중 문득 뒤를 돌아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귀에서 엄청난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귀가 찢어졌던 거죠. 게다가 귀에 달고 있던 귀걸이가 이미 없어진 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고 보니까 그 귀걸이가 죽은 환자가 가슴 위에 이렇게 포갠 손 사이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2008년에) 대학원 학위과정 중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실 건물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는 의학 관련 연구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 실험실이 2008년에 다른 실험실과는 떨어진 옆 건물로 옮기면서 이상한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옮긴 건물은 총 3층 건물로 가운데 로비로 들어가면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고 1층 왼쪽으로는 법의학 교실, 계단 옆으로는 여자 화장실, 왼쪽으로는 시체 냉동고실이 있었습니다. 2층이 저희 실험실이 이사한 곳이었고 3층은 해부학 실습실이었습니다. 제 실험은 새벽까지 해야 하는 그런 실험이 많아서 새벽까지 홀로 연구실에 남아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퇴근한 늦은 저녁 시간이 되면 창문이 모두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실 건너편에서 끼익 끼익 하는 의자 돌리는 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면 또 조용해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끼익 끼익 하고 다시 의자 돌리는 소리가 나곤 했었습니다. 또한 아무도 없는 새벽 2, 3시쯤이면 가끔 위층에서 책걸상 끄는 소리가 들리고 발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위층은 해부학 실습실이라 새벽에는 실습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은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2층에도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을 갈 때면 3층 복도 계단에서 누가 내려오는 발소리를 듣곤 했고 출입증이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연구실 내부에서도 제가 자리에 있으면 복도를 거니는 발자국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제가 환청을 듣거나 예민한 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독 실험실이 그 건물로 옮긴 후로부터 계속 그런 일이 발생했고 제가 친구와 함께 있거나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된 가장 커다란 경험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일입니다.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라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6, 7시쯤 모두 퇴근했고 그날은 제가 9시 반쯤 퇴근했습니다. 이미 밖은 어두컴컴했지만 실험이 일찍 끝났다며 신나게 퇴근 준비를 하고 기숙사를 향해 건물을 나서는데 문득 화장실을 들렀다 가야겠다는 마음에 1층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화장실은 다른 화장실에 비해서 이상하게 천장이 높고 들어가서 오른쪽 벽이 시체 냉장고와 맞닿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평소에는 환한 대낮이 아니고서는 왠지 무서운 기분이 들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1층 화장실을 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화장실의 구조는 손잡이가 없는 무거운 문을 왼편으로 젖혀서 밀고 들어가면 문은 굳이 닫지 않아도 스스로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 문 뒤쪽으로는 커다란 전신 거울이 벽에 붙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또 다른 커다란 거울이 있는 세면대가 2칸, 정면으로는 화장실이 3칸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고 누군가가 화장실에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쯤에선 용모가 조금 급했지만 이상한 기분 탓에
화장실 3칸을 모두 열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제일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은 제가 들어올 때 닫혔고 그 이후로 문이 열리는 소리나 닫히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문소리가 워낙 커서 제가 못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일을 보고 있는데 제 바로 옆 칸에서 뭔가가 되게 신경질적으로 휴지를 도르륵 푸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없는 걸 분명히 확인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 기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만에 하나 제가 잘못 들었겠지 생각을 하면서 의연한 척 볼일을 마치고 나가서 다시 옆 칸을 확인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상해도 손은 씻고 가야 했기에 재빨리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구부정하게 몸을 앞으로 숙이고서 손을 씻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제가 메고 있던 백팩을 뒤로 힘껏 당겼는지 제 상체가 아주 빠르게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세던지 씻던 손이 튕겨져 나온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한 발 물러서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제가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전혀 문은 열리지 않았고 화장실 구석구석 아무도 없는 것도 확인했고 세면대 뒤쪽으로는 전신 거울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메고 있던 백팩이 어디에 걸릴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저는 기겁을 하고는 2번 다시는 그 화장실에 가지 않았고 얼마 후 그 건물이 재건축을 하면서 그 화장실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소문으론 해부학 실험용 시체 중엔 무연고자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세상으로 편안하게 가지 못한 영혼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일을 할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열정 가득한 20대 중반 시절이었어요. 부동산마다 시스템이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일하던 부동산은 부동산에 산납금을 지불하고 회사 소속으로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에는 다달이 수십만 원씩을 지불하면서 저는 중개보조원 신분을 얻고 제가 직접 손님을 찾아서 응대하고 계약해야만 중개 수수료라고 하는 그 수입원이 생기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초반에 힘든 걸 버티지 못하고 많은 직원들이 그만두는 걸 보곤 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엔 제 손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소개도 없고 또 어쩌다 있는 손님한테 열심히 돌아다니며 방을 보여드려도 계약도 잘 성사가 안 돼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는데요. 그날은 잠도 안 오고 또 일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 시간에 광고라도 하나 더 하자 하는 생각에 늦은 밤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때가 거의 새벽 1시쯤이었어요. 인터넷에 매물 정보를 여기저기 올려놔야 손님들도 보고 전화를 하고 찾아오니까 게을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사무실에 홀로 앉아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의자 뒤쪽으로 사무실 문 열리는 소리가 슥 하고 나더라고요. 참고로 사무실은 1층이었고 모든 벽이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혹시 다른 직원이 왔나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한 여성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늦은 시간에 워킹 손님이 온다고? 보통 집을 보고 싶은데 시간이 정말 없어서 밤에 봐야 한다면 미리 약속을 잡고 오거든요. 직접 부동산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상식적으로 업무 시간에 오지 지금 같은 새벽 1시에 올 리가 만무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지금 생각이고요. 그때는 계약도 없었는데다 이 여자는 얼마나 간절했으면 꼴랑 내 자리 불 하나 켜져 있는데
방 보겠다고 부동산에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에 계약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어떤 방 찾으세요? 하고 여쭈었어요. 그러면서 매물 확인하려고 그 사이트를 키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땡땡 빌라의 몇 층 몇 호방을 보고 싶다고 딱 매물을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은 제가 알기로 전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물 사이트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도로 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밤이었지만 집 주인분께 혹시 지금 주무시는지 문자를 한번 넣어봤어요. 만약 답장이 없으시면 손님께는 내일 방을 보자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집주인분께서 먼저 전화를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지금 그 빌라집 보시겠다고 찾아온 손님이 계셔서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가계약 들어갔는데 우짤고? 그러시구나. 그런데 전에 이 집 계약 진행 중이라고 안 하셨어요? 에휴, 그 집 계약했던 신혼부부 이사 직전에 교통사고로 둘 다 죽어서 계약 파토났어. 네?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에휴, 그 새댁이 우리 집 엄청 마음에 들어 했었어. 이런 식으로 전화를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손님께는 지금 그 집이 계약이 됐다는데 제가 내일 다른 비슷한 매물 좀 보여드릴게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그 여성분이 아니요, 저는 그 집 아니면 안 돼요 이러더니 갑자기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돌아 문 열고 나가시는데 저는 당황해가지고 모셔다 드릴게요 하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멋쩍게 빨리 슬리퍼를 신고서 문 밖으로 따라 나섰는데 그새 어디로 가신 건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새벽 시간은 좀 싱숭생숭한 기분으로 광고 작업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광고 작업을 열심히 했던 탓인지 그간 약속 잡고 만난 손님도 좀 있었고 없던 계약도 터지더라고요. 힘이 실렸던 저는 조금 더 분발해보자는 마음으로 불금의 늦은 밤에 혼자 부동산에 남아 매물들을 정리 중이었죠. 그런데 그때 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문 열리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는데 사무실 문 앞에 그 여자분이 들어와 서 계셨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번에 울고 나갔던 그 여자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분? 하면서 말을 떼는데 갑자기 모 빌라 몇 층 몇 호 저번에 그 방을 또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 인기척 하나 없이 사무실 안에 서 있는 데다가 갑자기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그때 그 집 계약 다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니까 저번처럼 또 펑펑 울면서 부동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 저희 소장님께도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밤중에 찾아온 그 여자 혹시 계약하고 죽었다는 그 여자 아니었을까 하고요. 그러자 소장님은 뚱딴지 같은 소리 말라 이러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제가 일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자기 자리로 와보래요. 그래서 소장님 책상 옆으로 갔더니 어젯밤 찍혔던 CCTV를 보여주시네요. 그리고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면 속에는 부동산 입구에 서서 뭐라 공중에 뻐끔거리면서 혼자 펑펑 울던 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집에서 작업을 하면 해도 절대
밤늦게 사무실에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더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다른 직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는 그 방을 찾아 부동산을 방문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은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담력 테스트를 해볼 겸 목표로 했던 한 심령 스폿 터널 앞에 차를 대고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감 따위는 없지만 확실히 분위기는 기분 나쁜 곳이었죠. 아무래도 무서운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일까요? 우리는 잠시 멈췄다가 서서히 터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체험은 태어나서 처음이라서 두근두근거리는 기묘한 느낌이었어요. 친구들도 놀이기구를 코앞에 둔 아이들처럼 눈빛이 이글거렸죠. 거기가 그다지 외딴 곳은 아니었지만 우리 차 외에는 다른 차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엑셀을 밟아 나아갔죠. 마치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금세 터널 끝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창밖으로 터널 벽 쪽을 관찰하던 친구들도 딱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거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그냥 한 번 더 되돌아가 보자. 그런 제안이 나오자 모두가 찬성했고 저는 차를 터널 끝에서 유턴시켜서 반대편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시간이 되게 한가했기 때문에 몇 번 더 왕복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빗발이 더욱 강해진 것인지 빗방울이 차를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그렇게 서너 번 정도 왕복을 했을까요?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야, 우리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자고 말하더라고요. 딱히 무서운 것도 놀랄만한 것도 없어서 그런지 금세 질렸나 봐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터널 출구가 보이는 곳에서 일단 차를 세우고 뒤쪽에 있는 친구를 돌아봤는데요. 우리한테 돌아가자고 말했던 그 녀석이 어깨를 움츠리고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야, 왜 그래? 너 뭐라도 봤냐? 제가 이렇게 물었지만도 빨리 여기서 나가자라는 말뿐이었어요. 비는 더욱 심하게 내려서 본넷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터널을 빠져나와 쉴만한 곳을 찾기로 했어요.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건 도로변 휴게소에 도착해서였어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덜덜 떨고 있던 친구 녀석은 밝은 곳에 오고 나서야 간신히 안정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야, 이제 괜찮아? 너 도대체 아까 왜 그랬던 거야? 너네 안 들렸냐 그게? 친구는 의아하다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소리? 무슨 소리를 말하는 거지? 흔히 괴담에서 음성이 들렸다, 비명이 들렸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거든요. 난 잘 모르겠는데? 운전도 하고 있었고 빗소리가 워낙 커서. 근데 뭐가 들리긴 들렸냐? 거봐, 너도 들었잖아. 갑자기 그 녀석이 소리를 쳐서 엄청 깜짝 놀랐어요. 심야이다 보니까 휴게소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거기 있던 야간 직원이 깜짝 놀라서 저희를 바라볼 정도였죠.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그 녀석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뭐가 들렸다는 거야? 좀 똑바로 좀 말해봐. 저는 좀 부끄럽기도 해서 짜증 섞인 말투로 좀 쏴댔는데 잠시 얘가 무거운 침묵을 유지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야, 이 눈치 없는 자식아. 우리가 들은 빗소리, 우리는 계속 터널 안에 있었잖아. 어째서 빗소리가 차 바로 위에서 들리는 건데?
이건 제 친구의 경험담이에요. 재작년 가을, 제 친구는 회사 동료 4명과 함께 놀러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차를 타고 미에현으로 놀러가던 도중 일어난 일입니다. 남녀 4명이 와글와글 떠들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시가현과 미에현의 경계로 넘어갈 때 길이 2갈래로 나뉘거든요. 한쪽은 좀 돌아서 가는 넓은 국도, 또 다른 한쪽은 좁은 샛길로 된 지름길. 그런데 좀 상투적인 패턴이지만 4명 다 지름길을 택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차를 몰고 가니까 터널이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운전하던 사람이 이 터널 말이야, 굉장히 기운이 안 좋은데? 이랬다더라고요. 그 사람은 영감이 좀 있는 사람이라 평소에도 종종 귀신을 봤다고 할 때가 있었대요. 그때 좌석 배치가 영감이 있다는 그 남자 동료가 운전석, 그리고 제 친구가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에는 남녀 1명씩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터널 속을 달리는데 운전을 하던 동료의 안색이 점점 나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절반 정도 지났을 때 저기 앞에 왼쪽에 피투성이 여자가 상반신만. 갑자기 운전자가 그렇게 입을 뗐고 순간 모두는 공포감에 비명을 내질렀어요. 물론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운전자가 지금 바로 옆이야. 이러며 슬쩍 왼쪽을 보면서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차가 갑자기 멈추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뒷좌석의 여자 동료가 괴성을 지르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말을 하면서 막 날뛰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차의 시동은 꺼지지도 않았는데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죠. 그 상황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운전자가 잠깐만, 내 발 밑에 이거 뭐야? 바로 그때 조수석에 있던 제 친구가 운전자의 발밑을 보니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다리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운전자를 올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엑셀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밟고 있던 게 그 피투성이 여자의 손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도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의 패닉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피투성이 여자는 문득 스르르 사라져버렸고 뒤에서 괴성을 지르던 여자도 조용히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둘러 터널을 빠져나가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서둘러 나아가 터널의 출구가 보일 쯤 갔을 때 반대 차선에 시동을 켜둔 채 멈춰있는 트럭이 한 대 서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저 트럭도 귀신한테 당한 건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트럭 안쪽을 보니까 피투성이의 그 여자가 트럭 운전수 뒤에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은 뒷좌석에 기절해 있던 그 여자를 제외하고 모두가 동시에 보았다고 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그 생생한 이야기에 흥미가 생겨서 미에현 출신의 지인 2명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지인 둘 다 그 터널을 알고 있었으며 미에현에서는 이미 유명한 귀신 터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 대학 동기들 중 한 무리가 흉가 체험을 취미로 하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진짜 전국에 유명하다는 흉가는 다 들쑤시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이모 할머니가 절대 그런 짓거리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해서 그냥 그쪽 무리 애들이랑은 좀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2000년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7대 대선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 시기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아무튼 바로 그 무렵에 앞서 말한 그 무리들이 경기도에 있는 모 폐납골 땅에 흉가 체험차 다녀오게 됩니다. 남자의 3명, 여자의 3명, 총 6명이었는데 그곳에 갔다 온 뒤로 신기하게도 6명 모두가 엄청 자주 악몽을 꾸게 되었고 또 막 헛것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2명은 학교에 못 다니겠다고 막 수업 중에도 헛소리하고 그래서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는 야, 쟤들 맨날 흉가 체험이랍시고 이상한 데 돌아다니다가 다 귀신 들렸나봐. 에휴, 그러게나 말이다. 쟤네들 보니까 진짜 귀신이란 게 있긴 있나 싶네. 이런 소문들이 학교에 자자하게 퍼지자 그 6명 중 일부는 휴학까지 했어요. 당시 우리 이모 할머니가 만신이었는데 전남권에서 대보살이라고 꽤 유명하셨어요. 그때 걔네 6명 중 1명이 지가 이러다간 정말 죽을 것 같다면서 저한테 니네 할머니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걔네 6명이 완전 산송장처럼 눈이 퀭해서 우리 할머니를 찾아왔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아무리 무속인이 신을 모셔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40-50년 어린 손님 또 신도들한테도 존댓말을 쓰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아주 빨갛게 상기가 돼서는 중간에 있던 여자애한테 그 무속인들이 점사 볼 때 쓰는 쌀이랑 물그릇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냅다 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감히 네가 죽은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하냐. 지금 여자 올령이 너희 무리 다 죽여버린다. 저승길 갈 때 데려간다고. 싹 다 잡아간다고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본다. 이러시면서 뭐 이 잡것들 어쩌고 저쩌고 하며 아주 욕을 하셨어요. 다른 5명의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멍 때리고 있는데 그 여자애는 할머니에게 잘못했다고 막 엉엉 울며 빌더라고요.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여자애가 엄청 늦둥이여서 그때 어머니 연세가 70대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 어머니께서 나이가 나이인지라 엄청 아프셨거든요.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다고만 하고 노안이라고 하고 걔는 한약방도 가고 민간요법도 알아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어머니의 몸이 갈수록 뼈만 남고 엄청 말라오셨죠. 바로 그때 걔가 이웃 할아버지한테 미신을 하나 주워들었는데 죽은 사람의 뼈가루하고 인삼달인물을 섞어 먹으면 글쎄 없는 병도 나아진다지. 그래서 그 당시 폐납골 땅에 갔을 때 거기 납골 땅 구석진 곳에 버려진 납골함에서 그 납골 가루를 애들이 막 사진 찍는다고 난리가 났을 때 몰래 한 줌 싸서 가져왔던 거예요. 아마 무연고자 유골이었나봐요. 사람 뼈가루였는지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사기 그릇 같은데 있었다네요. 그런데 그걸 인삼 끓인 물이랑 같이 먹은 걔네 어머니 병세가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겁니다. 어떤 여자가 목을 조르는 꿈을 꾸고 걔도 엄마 방에서 흰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 엄마 목을 조르는 걸 봤다고 그렇게 막 호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모 할머니는 그 여자애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비방, 퇴마, 부적으로 해결해줬어요. 그리고 그 여자애는 모친을 모시고 오라고 해서 아주 날 잡고 돈도 받지 않고 무료로 퇴마를 해주었고요. 그 여자 영가도 저승길에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놀랍게도 그 친구의 어머니께선 예전처럼 다시 건강해지셨고 지금도 80대 초반이신데 아주 건강하시답니다.
지금은 제가 고향으로 취업하고 자리 잡아서 그때 대학 친구들이랑 다 연락이 끊겼지만 그 여자애만큼은 지금까지도 고맙다며 우리 할머니를 찾아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저희 할머니가 꿈에서 본인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걷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참을 걷다가 소복을 입은 여자 둘이랑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 할머니한테 저희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냐고 막 묻더랍니다. 이현수 지금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그때 당시 아빠의 사업이 망했을 때여서 할머니는 그 사람들이 빚쟁이인 줄 알고 우리 집 주소가 아니라 다른 주소를 불러주고 꿈에서 깨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좀 찝찝하긴 했는데 그냥 개꿈이겠지 생각하고 식구들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그런데 그날은 눈이 발목까지 푹푹 들어갈 만큼 많이 왔고 차들도 미끄러워서 못 움직일 정도였는데요. 아빠가 외삼촌이랑 같이 차를 타고 있었는데 워낙 차가 밀려서 안 움직이니까 그냥 창문을 내리고 그 차 안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빠랑 삼촌이 타고 있던 차 바로 앞에 있는 차에서 주인이 도로가로 내려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듯 서서히 막 움직이더니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그 아저씨의 허리를 정확하게 쳤대요. 그러더니 정말 무기력하게 풀썩 몸이 꺾여버렸는데 그대로 거기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길도 미끄러운데 차까지 밀려서 신고한 구급대도 빨리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분을 길에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아빠와 삼촌은 트렁크에 있던 포대로 그분을 덮어주고 오셨다며 집에 돌아오셔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서야 할머니께서 지난밤 꾸셨던 꿈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소름 돋았던 기억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